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자화상, 서정주.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엄에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동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할아버지의 숱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으련다.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벼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네,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입니다. 이 시는 중간 부분,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키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힘이 되고 싶은 시간.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김원일 작가의 미망입니다. 미망, 김원일. 또 그놈의 강칼치를 꼽았나 하며 아내를 타박하는 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렸다. 소금에 절인 갈치구이는 할머니가 가장 즐기는 반찬이었다. 어머니와 아내가 포마이커 밥상을 마주 들고 마루로 옮겨놨다. 준구와 준옥이가 기다렸다는 듯 밥상에 붙어 앉았다. 묵을 귀신이 쓰있나? 꼭 걸귀신 들린 꼴이네.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며 혀를 찼다. 그 말이 나오면 언제나 하는 말씀인 알라들이 걸귀신 들린 듯이 묵을락 할 때는 한창 살림이 쪼들릴 때고 알라들이 밥투정 할 때라야 앵간히 살림이 폈을 때라는 말씀은 입에 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즐기는 맵지 않은 반찬인 달걀찜과 감자볶음을 아이들 앞으로 옮겨놨다. 어머니는 수저를 들다 말고 내 쪽을 봤다. 담과 부엌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나는 막 세수를 마치고 마루로 올라서던 참이었다. 애비야, 어서 밥 먹거라. 예. 어머니, 숭늉 가져왔어요. 어제 저녁 드시기 전에 또 두 분이 한바탕 했어요. 할머니는 저녁 진지도 안 드셨지 뭐예요? 뭔 얘기를 그래 하노? 밥 먹으라 카이. 어머니가 울산 점포를 정리하고 서울 우리 집으로 합가한 지 5달째인데 그제 할머니와 말다툼은 벌써 6차례였다. 말다툼이라면 서로 삿대질하며 맞대거리 해야 마땅하나
두 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다. 어머니 쪽에서 먼저 발작적으로 할머니의 마땅치 못한 행동 거지를 두고 험구했고, 그러면 할머니는 조개가 아가리를 다물듯 침묵으로 며느리의 그 따가운 수모를 묵묵히 견뎌냈으니 다툼은 일방적이라 말해야 옳았다. 그런데 그쯤에서 할머니가 어머니를 피해 장소를 옮기면 되련만 할머니는 꾸중 듣는 아이처럼 청승스레 그 험담을 다 들으셨다. 그래서 어머니가 입을 닫은 뒷면 반드시 혼잣말처럼, 그러나 분명히 어머니도 듣게끔 한마디 말대꾸를 담배 연기 속에 풀어날렸다. 그래. 네 말이야 다 맞지. 축구 등신 같은 이 늙어 빠진 시애미가 잘한 게 뭐가 있노. 자식을 잘 낳았나, 낳은 자식을 잘 키웠나. 아무것도 잘한 게 없지. 이 집 저 집 다 못하면 어쩌겠노. 호야네한테라도 가야지. 아이고, 그놈의 차를 어지러봐서 어째 탈꼬. 맨날 첫날 죽는다 하면서 와 못 죽을꼬. 쪽박 들고 동양길 댕기면 더욱 맞을 그 잘 사는 딸네 집에 갈락하면 어서 갔어. 평생 딸네 집 뒤만 봐줬는데도 딸네는 이날 이때까지 와 재미도 못 닦는겨. 두 분이 그렇게 한바탕 말다툼을 치르고 나면 사나흘 동안 집안은 한겨울 냉방 같은 분위기가 되곤 했다. 어느 쪽을 두둔할 수도 없는 내 입장은 두 분을 중재시키기에 여간 곤욕이 아니었다. 결국 아내가 불광동으로 전화를 걸어 그쪽 단칸 새방으로 할머니를 며칠간 피신을 시킨 적도 두 번이나 있었다. 아유, 할머니는 왜 안 오시나? 같이 식사를 하셔야죠. 어? 그게 알면서.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준혁이는 어서 먹고 학교 가야지. 자기 먹기 싫은 밥 억지로 권할게 먹고 금따가 허기지 뭐. 그 잘 사는 딸네 집에 나가서 실컷 보식하겠지로. 어서 애비 니나 먹거라. 출근길 늦겠다. 예. 내 입장으로서는 어머니의 말이라고 덜렁 퍼질고 앉아 수저를 들 수가 없었다. 나는 부엌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1m 50이 채 못 되는 작은 키에 몸피가 장작개비같이 마른지라 무릎을 세워 꼬부장하게 앉은 몰골이 마치 원숭이 같았다. 밥 먹고 출근해야지. 왔노. 할머니, 어제 저녁도 안 드셨다면서요? 자, 일어나서. 이러다 병나겠습니다. 에? 속이 끓어올라가 밥이고 뭐고 못 먹겠대. 버뜩 죽어야지. 굶어서라도 죽어야 이 소름을 안 받을기라. 할머니가 불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울산 살림을 정리하고 올라오기 전에도 할머니는 달거리로 소가리를 하셨는데 그럴 때면 한 끼는 늘 걸으셨다. 냉동 기술자였던 아우가 2년 계약으로 사우디로 나가자 어머니는 그제서야 서울 내 집으로 옮겨올 뜻을 비쳤다. 둘째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쪼르고 나도 콧구멍 같은 큰애 집에서 시어미 마주보고 살기 싫지만은 자식한테 얹혀 살락하모 진작부터 장남한테 붙어야지. 지치한테 얹혀 살다가 늙은이 하대하모 그때서야 무신 낯짝 들고 장남 집에 들어가겠노. 어머니 생각 잘하셨어요. 내가 멸치포 장사해가 번 돈하고 울산집 판 돈은 은행에 맡길 끼구마. 늙은이가 지닌 돈 없으면 죽을 때까지 서름 받는다 카이. 그래 알거라. 어머니 좋을 대로 하세요.
할머니, 자, 일어나있어. 자, 할머니. 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치도 구워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소식주의였고 하루 3끼의 식사량이 일정했다. 반찬도 강갈치, 강고등어 구운 것이나 짠 젓갈 종류를 즐기셨다. 거기에 비하면 체격이 우람한 여장부인 어머니는 폭식주의였고 입이 걸어 아무 음식이나 잘 드셨다. 나는 안 먹는다 카이. 버뜩 니나 먹고 회사 나가거라. 자, 할머니, 그러지 말고, 에? 부모복, 서방복, 자식복 다 없는 이 늙은이를 저승사자는 와 안정 안 돼볼 것 같고. 참. 어머니 잔소리야. 어제 오늘 듣습니까? 에? 뭐 험한 세상 살아오다 뭐해. 세상에다 대고 풀 분을 그저 우리들한테 넋두리 하는 거지. 할머니가 다 귓가로 흘려드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그만 우시고 어서 나오시소. 에? 할머니요. 두 귀가 묵었으면 모를까. 짐승 새끼도 아닌데 들리는 말을 웃자노. 서방 잘못만 내가 니그 애미 고생한 것도 다 알고 절에 역정내는 것도 다 한이 맺혀 하는 소린 줄 알지만도 돈 더 벌 생각 말고 한 끼 입 덜어라는 옛말도 있다. 늙은이는 놔두고 니나 나와 묵거라. 놓친 애란 한두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는다. 버뜩 니나 묵고 회사 나가거라. 속이 끓어가 내는 못 먹는데 물 한 모금도 남길 수가 없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담뱃갑을 집어들었다. 한 개비를 10번 정도 껐다 피우는데도 이틀이 멀다 하고 한 갑씩 피워대기 때문에 나는 봉급날 숫제 환희를 15갑씩 사다 할머니에게 안겨드렸다. 할머니, 이따 애미한테 밥 차려달래가 드시소. 에? 그럼. 그놈은 소가리병인가 뭔가는 담배 탓이지 뭐. 90이 다 된 늙은이가 무슨 담배는 절에 지독시리 굽는지. 네, 시집가니까네 새파란 색시가 담배를 빠꼼 피우고 있나. 그때부터 피워야 된 줄담배니까네 담배값만 모아도 집 한 채는 샀을 끼다. 입맛 없으면 콩나물국이라도 마셔요. 그래, 알았어. 거기다가 한 번 피우면 몇 시간은 찾는 게 아니고 껐다 폈다 카이 알라들 장난도 아니고 성냥이 오직 해프나. 큰 성냥통도 일주일은 못 갈 끼다. 아이 참, 어머니도 그만 좀 하이소. 에? 그래봐야 서로 속이나 상하지. 내가 담배 피운다고 네가 언제 시미한테 담배 한 보루 사다 준 적 있나? 내가 와 담배를 사다 주노? 담배 많이는 태우는 사람 나가서 상주 닦고 사다 주나? 담배째보다 팔모 양식 뗄기라고 사다 주나? 돈으로 쌈이나 싸먹으면 뱃속이나 들어가지. 연기로 날리면 그러면 담배 무신 논마지기로 물려줬다고 주양창천 태워 날리는 담배값을 내가 와 대주겠는겨. 아이고. 어머님, 주인집 듣겠어요. 혈압도 높으신데 그만 고정하세요. 내 말이 뭐 틀렸나? 할머니 정말 그만하셔요. 노할머니 울잖아요. 그래, 그만하자. 중구 저놈아도 노할망구가 업어 키우다 보니까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쪽 편을 드는구만. 더 먹지 벌써 일어나세요. 나는 내 방으로 건너왔다. 방 안 귀퉁이는 온통 털실구름이 했다. 중개업자로부터 털실을 받아다가 스웨터 한 벌을 짜주고 500원씩 받는 부업을 아내는 4해째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진원을 떨면 하루 3벌까지 짤 수 있어
가게에 보탬이 되고 있었다. 집에서 입는 허들의 옷을 벗고 나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와이셔츠와 바지를 입고 넥타이를 맬 때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넥타이는 이렇게 매야죠. 대봐요. 아이, 참, 와들 저러시는지, 원. 어제 저녁답에 어머님이 걸레질하다가 노할머니가 흘린 담뱃재를 받지 뭐예요. 어머니가 노할머니 들으시라고 담배 끊는 꼴 봤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한마디 하신 게 그만. 아이, 알았어. 그만해도. 정말 속상해서 어쩜 좋죠? 아이, 어쩌긴 뭘 어째. 뭐, 한 이틀 견뎌보고, 정 안 되면 또 고모님을 부르는 거지, 뭐. 당신이 어떻게 좀 하세요. 가장이란 사람이 늘 윗사람 눈치만 보니까 오히려. 아이, 내가 뭐. 두 분 싸움 내는 못 말려, 어? 아니, 하루 이틀 보아온 것도 아니고. 잘못이 있다, 뭐. 두 분을 모실 수밖에 없네, 죄지. 할머님이 사시면 언제까지 사실 거라고. 어렵더라도, 당신이 좀 참아야지, 어? 난 아내의 어깨를 다독거려 주었다. 아내가 얼굴을 떨군 채 머리를 주걱거렸다. 참고 순종하는 데는 어느 여자보다도 잘 길들여진 나에게는 더없이 착한 아내였다. 마루로 나오니 밥상은 그대로 놓여 있었으나 어머니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집안 분위기를 눈치챈 준구는 재빨리 가방을 챙겨 학교로 간 모양이고 아직 학교 갈 시간이 안 된 준옥이는 어머니가 데리고 골목길로 놀러 나갔을 것이다. 나는 부엌방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모로 누워 계셨다. 눈물이 찌쩍을 고인 할머니의 묽은 눈길에는 힘이라고는 없어 내 코끝이 찡해졌다. 회사 가나? 예. 어머니는 바깥에 나가십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누른밥이라도 좀 더 있어. 그러면 지는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조리나 잘하이소. 예? 네 애미한테도 인사는 하고 가 그래.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신계장이요? 예, 잠깐만요. 어이, 신계장. 예, 부장님. 전화 좀 받아봐라. 예. 집에서 온 전화할 낀데 무슨 일 생겼나? 여보세요? 여보, 저예요. 와. 아무래도 할머님이 좀 이상해요. 소갈이라도 전과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 할머니가 제발 한 번만 의사를 좀 불러달래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정말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군. 그래, 당신 어떻게 했어? 그래서 병원에 왔죠. 여기 시장 앞 그 윤내과에 의사 선생님 모시러 왔어요. 여보, 고모님한테도 연락을 해야 되겠죠? 고모부님 연탄 배달하는 사무실로 전화하면 연락은 닿을 텐데. 그래, 그럼 고모님 좀 오시락 하고, 예. 의사 선생님 어서 모시고 가. 네, 퇴근하고 곧장 들어오세요. 그래, 알았어.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전화하고, 어? 오후 2시가 넘자 아내가 다시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아무래도 당신이 좀 들어오셔야겠어요. 와. 할머니, 위독하셔? 숨결이 가쁘고 진땀을 흘리세요. 아무래도 의사 선생은 좀 뭐라더노? 원체 연세가 많아 뭐 특별하게 쓸 약도 없으시다면서 주사 한 대만 놓고 가셨어요. 목이 많이 붓고 기관지가 헐었다나요? 아무래도 오늘 내일이 고비실 거라고. 알았어. 나 이거 들어가지. 부장님. 그래. 할머니가 위독하시다고. 그럼 빨리 가봐야지. 예, 고맙습니다. 신계장. 예.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니 준옥이의 학교 공부가 벌써 끝났는지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준옥이와 함께 놀고 계셨다. 마루로 들어서니 고모부가 열무김치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나이 55에 연탄 배달부 노릇을 하니 군복 검정물 들인 아래 위 작업복이야 연탄과 같은 색이라 그렇다 치고 얼굴과 손은 씻고 왔을 텐데도 여기저기 탄가루가 묻어 있었다. 이열이 오나. 아무래도 할머니가 아마 세상 하직하실 것 같아. 할머니는요? 할머니 여기 계세요. 그래. 꼭 오셨어요? 아이고 마 이래 세상 베리는 갑지로. 혈아 어쩌다가 할머니가 이 지경이 됐노. 약도 안 사드리고 병원에도 한 번 안 모시고 갔더나. 제가 출근할 때까지는 말씀도 잘하시고 앉아 계셨습니다. 밥술이나 먹는 집은 이 지경이 되었으면 입원을 시킨다 어쩐다 하겠구만은. 이래 병원 시세 한 번 못 주보고 돌아가시다니. 아이고 원통 되라.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어봐야 수중에 돈 몇만 원도 지닌 것이었으니. 그놈의 돈은 다 어디서 쌓고 있는지. 고모님, 의사 선생님 한 번 더 모셔올까요? 내 참말로 이런 말이 사날락했지만은 미움의 말이다. 성가가 해도 너무한다. 믿든 곱든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인데 사람이 이래 죽어가는 거를 하지복 밑에서 지켜보면서 어째 낯짝한 분을 남비치노. 고모님 오시기 전에는 어머님이 이 방에 계셨더랬어요. 그래도 그렇지. 울산서 집하라가 아들네 집에 왔으모. 아들 앞으로 집 이사 때가 일러서 못 사준다 해도 이럴 때 돈 좀 풀어놓으면 안 되나? 너가사 우리사 이치래도 힘드니까 내 아무 말 안 하지만도 네 음해가 하는 짓은 정말 괘씸하다. 어디 두고 보자. 관 속에 그 돈 가지고 가는 꼴을. 열린 방문을 통해 마루를 내다보며 고모가 맵게 말했다. 어머니와 할머니, 그 고부간의 사이란 옛말대로 싸움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두 분은 평생 무슨 살이 낀 듯했다. 어머니가 시집을 가져왔을 때나 아버지가 붙어있을 때는 당사자들보다 이웃 눈도 있었으니 물론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눌려 지냈음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해서 6.25 전쟁 뒤부터 어머니는 할머니와 완전히 갈라서고 말았다. 할머니는 위로 낳은 아들 둘을 홍역으로 내리일고 세 번째 얻은 아버지를 모화 보통학교에 보냈을 때 할머니와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억척 같은 노력과 근검절약 끝에 반차장농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뛰어나 향리 보통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뒤 해마다 인근 군에서 한둘이 입학한다는 울산 농업중학교에 쉽게 합격했다. 그래서 중학 5년을 모화에서 울산까지 기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시간을 통학을 했던 모양이었다. 야야, 학교 갈 시간 됐대. 일어났나? 야,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마, 우리 아들 어째 저래 잘 일어나노. 딴 아들은 부지깽이로 깨워도 안 일어난다 카던데. 어머니, 새순물 어디 있습니까? 따순물 거기 있대. 퍼뜩 세수하고 밥 먹자. 기차 시간 늦겠대. 야, 오늘은 여기까지 안 나와도 됩니다. 어이구 무슨 소리고. 네 아베하고 내하고는 여기까지 네 바래다 주는 낙으로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울산 농업중학교 교복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 둥. 아무래도 참. 내 배 아파 났지만도 어째 저래 잘나시고. 네 아버지는 네가 학교 졸업하고 면세기가 됐으면 하지만도 내는 막 수리조합이나 금융조합에서 근무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대.
그러나 아버지는 학교 졸업과 더불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눈밖에 난 모양이었다. 수리조합이니 면석이니 금융조합이니 그 좋다는 직장을 다 마다하고 모아에서 야학당을 개설하여 농민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외경의 눈에 사회주의적 민족운동으로 지목되어 지서로 들락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결혼이나 하면 아들 마음이 잡힐까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버지의 혼인을 서둘다 마침 경주에 재산을 다 날려 백수건달이 된 적빈한 유생의 막내딸과 혼산말이 있었는데 바로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결혼 당시에도 덩치가 커서 다들 말상이라 했지만 할아버지는 유생 집안의 막내딸을 며느리로 들인다며 흡족해 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고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내 팔자를 망쳤다며 늘 한탄하셨다. 어머니, 나 알아보겠는겨? 고모님, 아직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요. 가물가물하는 거다. 촛불이 꺼질락 할 때가 이럴 기다. 고모가 말했다. 나는 그냥 멍뚱이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장례 준비를 해야 할지 장례 준비를 하자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우라도 국내에 있다면 연락을 취했을 텐데 그 점이 못내 아쉬웠으나 오늘 안으로 울산의 재수 씨에게는 전보라도 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열아, 내 좀 보자. 아, 예, 고모님. 네 할머니 소가리가 어디 작년 재작년에 얻은 병인가? 내가 집에 들어서서 쫙 보이게 벌시러 가망이 없는 것 같더라. 네 담배 있는 거 한 개부터 오고. 아, 예, 고모부. 자, 아무래도 의사 선생을 한 번 더 불러야 되겠습니다. 마차, 네 효성이사 내가 잘 안다. 앞으로 돈 들 일이 태산 같은데 쓸데없이 왕집이 들이지 마라. 그 비용도 무시 못한다 하니까. 할머니 모신다고 열이 네가 고생이 많았다. 층층시야에 제일보다 고생이 많았고 그래도 맞손자가 임종을 지키는 데서 돌아가시니까네 할머니가 별세는 하시도 마음 놓고 눈 감으끼고 네 정성 다 알기다. 오직 하나 아들을 끝내 상면 못하고 눈 감는 것이 사분통할까? 아버지. 그래. 네 할머니한테는 아들이 평생 하나이가.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그래 벌어진 것도 결과적으로 네 아버지 때문이고 그 얘기는 네도 알지? 아, 예. 약간은 압니다.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절에 원수 된 게는 다 네 아버지 때문이다.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았으면 우대에 있는지.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가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해방이 되고 아버지가 본격적인 좌익운동에 나서고부터였다. 아버지는 남로당 모아책이고 울산지부 조직부장책을 맡아 뛰었다. 그러니 아버지는 자연 집을 비웠고 지서의 순경들이 거의 우리 집에 살다시피 했다. 순경과 서북청년단원, 대한청년단원들은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걸핏하면 어머니를 지서로 연행해 갔다. 연행을 당해가면 어머니는 얼마나 타장매를 당하셨던지 전신에 피멍이 들어 돌아왔다. 한 번은 실신을 해 가만히에 실려 돌아온 적도 있었다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전깃불을 비추며 저들이 또 들이닥칠까봐 밤을 무서워했다. 그런데 할머니라도 집에 있어주면 그 무섭증이 덜하련만. 할머니는 최구처럼 간이 작아 아버지가 좌익운동에 나서고 순경들이 집 출입을 하고부터
대동아 전쟁 말기에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결혼한 혹의 고모네 집에 숫째 눌러 사셨다. 어머니는 젖먹이 어린 나를 안고 밤이면 밤마다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기가 일쑤였다. 약당 안 닦고 시아비가 안 묻고 안 쓰고 장만한 논마지기를 쪼개서 팔아먹더니 6.25가 날 때까지 치엠이 몰래 나머지 논마지기를 또 몽땅 다 팔아뿐기라. 그리고 6.25가 터지자 네 애비가 일주일 만에 온다 간다 말없이 사라져 뿌린 게 아니겠나. 미친놈의 서방. 그놈을 믿고 자석 둘까지 싸질러 가며 살아 내가 죽고 등신이지. 그래서 내가 모진 결심을 안 했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인 게 이 지긋지긋한 모아 땅을 떠나자고 말이다. 딸린 새끼만 없었더라 해도 그때 나는 목을 매달아 죽었을 기다. 그래, 울산에서 내가 너거들 대불고 추위는 닥치는데 너거 성재간을 양쪽 가슴에 꼭 끌어안고 이 애미가 한 짓이 뭔 줄 아나? 바로 걸뱅이 짓이었다. 깡통을 들고 퉁퉁 부은 손발로 남이 집이며 미군 부대며 문전걸식을 했니라. 울산서 호계 사람도 만났으니까 네 할미한테 내 소식도 전해졌으련마는 내가 메리치 장사로 방 한 칸을 얻을 때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 오냐, 내가 이 두 자석을 질질이 키워서 옛말하고 살 때 내 괄세한 이놈의 세상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무명지를 깨물어 나올 젖도 없는 쪼그라진 가슴팍이다. 비로소 십자가를 그린다. 지금도 보이지? 이 살 좀 날아간 손가락 말이다.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밤 나에게 처음으로 새 교복을 맞춰주시고 어머니는 우리 형제간을 앉혀놓고 이 말을 하시며 우셨다. 그 거칠고 어떤 면에서는 모질기까지 한 어머니를 내가 뜨겁게 이해하게 된 것이 그날 밤 이후였다.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하여 나는 반쯤 찬 술잔을 고모부 앞에서 겁없이 피워냈다. 할머니가 일찍이 화장 입하고는 한 번도 안 하신 걸 보면 아무래도 묘를 써야 할 낀데 네 생각은 어떻노? 예, 묘를 써야지. 그럼 장지를 붙자지. 예. 뭐 대답이 없노? 할배도 모아의 공동묘지에 뭐를 썼으니까 거기에 어디 선산이 있나? 그렇다고 모아의 친척 부치가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공원 묘지라도 서너 평 사야지. 글쎄,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나? 네 보다시피 내가 몸으로나 때울까 뭉쳐둔 돈 없고 니도 안즉 집 하나 없고 박봉으로 힘들게 사니까 할매 장례비라고 따로 모아둔 게 어디 있겠나? 어떻게 되겠지요. 회사에 가불도 좀 하고 빚도 내지요. 내가 어머니가 돈이 좀 있을 낀데 일할 때 우째 좀 안 내려란가?
어머니가 스스로 내놓지 않으신다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모으신 돈인데 그 돈을 쉬충리를 하시겠습니까? 고모부님, 그 점은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장례 절차를 잘 모르니 고모부님이 그 뒷두량이나 좀 해주이소. 말을 마치자 나는 일어섰다. 고모부는 술을 한 병쯤 더 마시고 싶은 표정이었으나 내가 일어서자 따라 일어섰다. 윤내과로 찾아가 의사를 한 번 더 모셔올까 하다가 잘못하면 임종 장면을 놓칠 것도 같아 나는 다시 부엌방으로 갔다. 부엌방에서는 고모님의 질펀한 울음소리에 넋두리가 끝없이 풀어지고 있었다. 살아생전 호강 한번 뭘 해보고 어머니여 이 못난 딸 자식 욕가이소. 며느리 무섭다고 울산 쪽은 훨씬 더 못하셨고 겨우 명시고분 손주 며느리 덕에 몇 년 잘 지내셨는데 오매 불만 기다리던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이런 눈을 감으시다니. 대역주인 아들이라고 남한테 아들만 한번 속 시원히 못 해보고 아니 되고 암이 돼도 이 나리 때 그정 보도연맹에 자수한 아들이라며 오빠 기다리던 정성 하나로 목숨을 부지어오다가 고모님 그만 우시소. 예? 네 할머니가 불쌍히 한 거나. 고모님, 할머니가 수모하십니다. 뭐라? 엄마! 어머니! 중고 엄마! 내가 아내와 어머니를 다급하게 불렀다. 부엌에서 아내가 뛰어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종래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 입구에 있는 장의사와 윤내과를 들르기 위해 내가 골목길을 허겁지겁 뛰어갈 때 저 맞은편에서 어머니가 준옥이와 나란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 손으로 준옥이와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어디를 그리 급하게 뛰어가노? 어머니, 할머니가. 이거 네 할머니 좋아하는 갈치다. 네 할머니가 갈치 좋아한다 아이가. 그날 저녁 고모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할 때 40여 년을 차고 다닌 낡은 비단 꽃주머니 속에서 지전 300원과 다른 증명서 한 장이 나왔다. 우리 어메 아들 사진 붙은 증명서 여태 갖고 있었네. 모서리가 다른 그 증명서는 누렇게 색바랜 아버지의 손톱만한 흑백 사진이 붙은 보도연맹 가입증이었다. 네, 아들의 보도연맹 가입증을 40년이나 간직한 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김원일 작가의 미망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김원일 작가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미망이라는 작품 함께 만나봤는데요. 먼저 이 작품에 대한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할머니가 이제 아들의 그 보도연맹 가입증에 40여 년이나
품속에 간직을 하셨잖아요. 네. 그 할머니에게 보도연맹 가입증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때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과거에 네. 그 좌익 행적이 있는 사람도 다 대한민국 품으로 받아들여서 용서해 준다. 네. 예, 이런 이제 그 6.25 전쟁 전에 정부에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도연맹 가입증을 한문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설령 나타나가 돌아오더라도 그것을 경찰서에 내 보이면 우리 아들은 무사히 석방돼서 과거에 그런 허물을 다 벗을 거다. 이제 그런 하나의 그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40몇 년이 흘러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품속에서 보도연맹 가입증이 나왔다는 그 부분을 딱 접하니까 아 그동안 할머니가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 먼 산을 바라보셨던 건 참 아들에 대한 생각이 가장 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렇게 갈등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그 두 분의 사연을 들어보면은 좀 그렇거든요. 다 이해가 돼요.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할머니가 참 그 인생이 안타깝고 또 그분의 마음이 또 이해가 되고요. 또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어머니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고요. 네. 어떠세요? 예, 그것이 이제 그런 부분은 그게 뭐 강칼치 얘기나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작가의 트릭으로 만드는 거지만은 네. 그 할머니와 어머니는 우리 집안에 제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많은 부분의 유사점에서 따온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실감이 좀 더 낫겠죠. 아. 사실 소설이라는 것이 물론 픽션이라 그러지만은 다 자선적인 요소가 있고 또 그런 것이 강하게 독자에게 어필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아, 김원일 작가님의 할머님과 어머니가 이 작품 속에 어느 정도 녹아 계시는군요. 네, 조금, 예. 미망.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바람과 할머니의 바람. 그 사이에 참 우리 민족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거 결국은 우리의 이 슬픈 역사가 한 가족을 망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원망도 들었고. 그런 점도 또 두 분의 네. 성격상으로 또 한 분은 아주 소심하고 여성답게 얌전하고 할머니 경우는 그렇죠. 또 어머니는 좀 약간 좀 세파를 해쳐가는 꿋꿋한 어머니고 그러니까 그 성격상의 이제 갈등 같은 것도 그런 민족사적인 비극 속에 녹아 있으니까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았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냥 그 며느리의 그 잔소리를 그냥 속으로 삭히기만 하는 성격의 할머니. 네. 그리고 또 그 지난날에 속상했던 것을 다 말로 풀어야 이렇게 막 지금 그래도 속이 좀 편안해지시는 어머니. 그 두 분의 성격도 굉장히 확연하게 정말 작품 속에서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갈등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원은 또 이 슬픈 우리의 역사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가족을 좀 화해시켜야 되는 그 의무가 역사에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런 분단의 비극이라 하면 크게 거창한 어떤 이념 대결이라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조그마한 가족의 그 틈새 네.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도 사실 볼 수 있죠. 작은 것을 보고 이제 크게 해석한다. 근데 제 소설은 주로 가족 사이 비극을 통해 가지고 뭐 전쟁 장면을 집중적으로 영화처럼 보여주고 뭐 이렇게 쓴 소설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네. 가족 속에서 녹아 있는 그런 분단의 비극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제 해석해 나가서 읽는 사람들에게 민족적 비극이 이렇게 조그마한 가정 문제에도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려고 저는 노력해왔죠. 네, 그러기 때문에 또 이런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작품들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느 정도 이 작품 안에 녹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작가님의 가족사가 그러면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 작품 안에 좀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아버지가 6.25 전쟁 와중에 월북했고, 네. 또 아버지가 독자였고, 네.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마음이 있었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이 결손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파멸, 이제 곤경을 겪고, 또 그 남편 때문에 뭐 경찰서로 잡혀가서 달려가서 가정 고초를 겪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작품을 쓸 때는 너무 작품을 만들려 그러지 말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삶의 문제에서 어떤 그런 후계를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내가 감동하지 못하는 가공의 얘기를 가지고 남을 감동시키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선 자기 자신의 얘기 속에 뭔가가 있어야 상대방에게 절실하게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 가공으로 허무맹랑한 얘기를 꾸며내가지고 내가 남을 감동시키겠다. 이건 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도 뭐 그렇게 좋지 않죠. 아이고, 여름인데 많이 더운데 특히나 건강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망의 작가 김원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해피 KBS 해피 KBS 해피 FM 가브리엘 루시에의 사랑을 위해 죽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삶의 눈빛에서 나오는 것일 게다. 그녀의 눈빛만 보고도 커피를 마시고 싶은지 산책을 하고 싶은지 알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사랑일 게다. 내가 말없이 손을 내밀면 미안하다는 뜻인지 화해하자는 뜻인지 벌써 알고 같은 색깔의 손을 내밀 줄 아는 여자. 그게 사랑일 게다. 남녀 사이가 아니더라도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뜻을 알 수 있다면 그건 서로 통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김원일 작가의 미망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